안녕하세요. 신혜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보내주신 손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장례식장에서 사돈이 던진 차가운 선언 한마디가 모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도준이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경제력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외할머니가 법과 돈으로 무장한 시댁 사돈을 상대로 벌이는 처절한 싸움. 과연 진정한 사랑은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전쟁. 이제 도준이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의 차가운 관 앞에서 7살 손자를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던 저에게 사돈 김순애 씨가 던진 차디찬 선언이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딸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전날 밤 9시쯤이었어요. 엄마, 도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다녀올게요. 내일 오후에 들를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저 육아에 지친 엄마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박정숙 님이신가요? 이현우, 박민지 님의 어머니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국병원 응급실 직원입니다.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는 소리, 빨래 바구니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가 안 돼라고 중얼거리며 주저하는 모습만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즉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전화로 이야기하던 딸이 며칠 전에 장모님 보고 싶어요 라며 얘기하던 사위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요? 도준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 김순애 씨가 이미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충격을 받았을 텐데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김순애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 많이 힘드시죠? 그분의 첫 인사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위로의 기운보다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네, 순애 씨도 도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른들이 이럴 때일수록 아이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치 제가 손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 무렵 드디어 도준이를 만났어요.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깨워?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아직도 부모님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준아, 엄마, 아빠는? 정숙 씨, 김순애 씨가 제 말을 끊으며 다가왔어요. 아직 아이한테 말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요? 충격이 클 테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이 정서에 좋지 않아요. 아이 정서라니. 제가 손자의 외할머니인데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때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도준이가 저한테 안기려고 하면 김순애 씨가 자꾸 다른 일로 아이의 관심을 돌리더라고요. 도준아, 할머니랑 간식 먹으러 갈까? 도준아 아빠 형님이 선물 사오셨대. 마치 저와 도준이 사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 김순애 씨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빈소박 복도로 나왔어요. 늦은 밤이라 조문객도 거의 없고 조용했습니다.
도준이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현실적이라는 말에서 벌써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숙 씨 연세도 있으시고 경제적인 여건도 제가 뭔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교육비며 병원비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김순애 씨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준이를 자기들이 키우겠다는 거였죠. 순애 씨, 저도 도준이 외할머니예요. 딸을 잃은 슬픔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쪽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정적인 환경이라니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김순애 씨 집은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사위였던 현우도 의사였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도준이한테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순애 씨, 아이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당연하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나는 것과 동시에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이제 도준이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머리 위로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서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도준이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뭘 알아요. 어른들이 결정해야죠. 어른들이 결정한다고요? 저는 어른이 아닌 건가요? 그때 빈소 안에서 도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김순애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애 씨,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도준이는 제 딸의 아들이기도 해요. 법적으로는 우리 쪽이 더 유리할 거예요. 법적으로라니 벌써 법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빈소로 돌아가서 도준이를 달래면서도 가슴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정말이지 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손자까지 빼앗아 가려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지야, 엄마가 도준이를 지킬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기순애 씨 말대로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하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준이는 제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법원에서 만난 냉혹한 현실. 박정숙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원 복도에 메아리 쳤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그 끔찍한 서류가 집에 배달되었어요. 가정법원 양육권 조정 신청 통지서.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김순애 씨가 법적 절차를 밟은 거였어요. 통지서를 받을 때는 그냥 우편물인 줄 알았거든요. 평소처럼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발신인을 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거실 방석에 앉아서 종이를 펼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돋보기를 가져와서 한 글자씩 읽어가는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신청인 김순애, 피신청인 박정숙, 신청 취지 미성년자 이도준 2017년생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자 이도준이라고 했네요. 우리 도준이를 마치 서류상의 물건처럼 적어놨어요. 신청 이유를 읽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피신청인은 고령으로 인한 양육 능력 부족 및 경제적 여건 미비로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음. 고령이라고요?
저는 아직 65살이에요. 요즘 65살이 어디 늙은 나이인가요?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라니. 물론 김순애 씨네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이 하나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 정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 순애 씨가 정말로 소송을 걸었어. 남편이 통지서를 받아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정수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야지. 도준이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상대편이 변호사도 선임했을 테고. 현실적으로요. 왜 사람들은 자꾸 현실적이라는 말로 제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보, 당신도 그런 소리 할 거야? 도준이는 우리 딸의 아들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법정 싸움은 돈이 많이 들어. 결국 돈 이야기로 귀결되네요. 모든 게 돈이에요. 다음날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젊은 법무사가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요즘 법원에서는 경제적 능력을 많이 따져요. 아이의 복리를 생각한다면서요? 아이의 복리라고요? 할머니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럼 제가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또 현실적이라는 말이네요. 저는 그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울컥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가정법원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완전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고 얼굴도 야위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법원에 가면 정말로 늙은 할머니로만 보이겠네.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법원 건물에 들어서니까 왠지 위축되더라고요. 높은 천장의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김순애 씨가 나타났어요. 말끔한 정장에 핸드백까지 완전히 법원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숙 씨 오셨네요. 김순애 씨가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차갑고 격식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소개할게요. 저희 변호사 선생님이세요. 변호사라고요? 저는 혼자 왔는데 상대편은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니. 변호사가 저를 훑어보더니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대한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명한 로펌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조정실에 들어가니 조정관이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첫 조정이니까 서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김순애 씨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우선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의뢰인은 강남구의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고 매월 임대 수입이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머리가 어찌랬어요. 3채라고요? 저희는 겨우 전세 아파트 하나에 사는데 또한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강남구 학군이고 미성년자를 위한 각종 학원이나 과외도 의료진 접근성도 좋습니다. 인근의 대형 병원들이.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조정관이 저를 향해 물었어요. 박정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제 말을 끊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65세 고령의 경제적 능력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7세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이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고령이라니 65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고령 양육자의 경우 또 통계라는 말이 나오네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통계 숫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조정관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상대편은 변호사와 함께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거든요. 김순애 씨의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정숙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 한쪽으로 가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제력, 교육 환경, 양육 여건, 어느 것 하나 저희 의뢰인에게 밀리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포기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면회권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면회권이라고요? 제 손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나 하라는 건가요? 절대 안 돼요. 도준이는 제 딸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하지 마세요. 현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준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도준아, 잘 지내고 있어? 외할머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데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설명했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 도준아,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도준이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외할머니도 항상 도준이를 지켜줄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응, 약속해.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변호사가 뭐라고 하든 조정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도준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게.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야. 그날 밤 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도준이를 꼭 지켜낼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게.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돈도 마련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지만 이제 겁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고립과 결심. 여보, 이번엔 사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제일 가까운 남편마저 저를 등질 줄은 몰랐거든요. 법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오늘 어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최악이었어. 상대편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와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면회권만 주겠다고.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볼륨을 줄여놔서 자막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또 글쎄라는 말이네요. 남편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식이에요. 글쎄가 뭐야? 찬성이야? 반대야? 정수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또 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현실이 뭔데? 도준이는 우리 딸의 아들이야. 그게 현실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제대로 키울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민지를 제대로 못 키웠나요? 당신 민지 키울 때는 뭐였어? 그때도 돈이 없었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잘 키웠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 아이 교육비며 병원비며 결국 돈 이야기로 귀결되네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돈만 이야기해요. 그럼 당신도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엔 순애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마저 상대편 편을 드는 거였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정수가,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한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있어? 냉정하게요? 손자를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여력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도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만들어? 나도 이제 은퇴했고 당신도 수입이 없는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일을 찾으면 되잖아. 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야. 65세에 무슨 일을 참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남편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 그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정수가 가끔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 받아들이라고요? 제 손자를 포기하라고요? 당신은 도준이가 별로 안 중요한가 봐. 무슨 소리야. 나도 도준이 예뻐해. 예뻐하기만 하면 뭐해.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지켜주고 싶어도 현실. 그 현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목소리가 커져서 옆집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수가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 낼 만하잖아. 당신마저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 그 순간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수가 나도 힘들어. 딸을 잃은 슬픔은 나도 마찬가지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준이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더욱더 도준이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어. 자신이 없다고요? 그럼 저만 혼자 자신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남편과 등을 돌리고 잤어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혼자구나. 이제 아무도 제 편이 없어. 다음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 걸 보니 저와 마주치기 싫었나 봅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 더 쓸쓸했어요. 딸이 없는 것도 서럽고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닌 것도 서럽고. 이럴 때 민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득 딸의 방이 보고 싶어졌어요. 장례 이후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방문을 열었을 때 딸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냄새가 아니라 그냥 제 착각이겠지만 그래도 민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옷장에는 딸의 옷들이 걸려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딸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 작은 노트 하나가 보였어요. 뭐지? 노트를 집어들었는데 딸의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 2024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올해 것 같았습니다. 펼쳐봐도 될까 망설였어요. 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1월 3일 새해가 되었다. 도준이가 벌써 7살이 되었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엄마한테 전화드려야겠다. 딸이 저를 생각하는 글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겨봤어요. 3월 15일 시어머니와 또 다퉜다. 도준이 교육 문제로.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신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나 보네요. 딸이 저한테는 말 안 했는데. 계속 읽어보니 김순애 씨와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며느리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나 봅니다. 5월 10일 어버이날이다. 엄마한테 카네이션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것도 사야 해서 부담스럽다. 현우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든다. 가끔 내가 이 집에서 뭔지 모르겠다. 딸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저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는데. 7월 22일 도준이가 감기에 걸렸다. 시어머니는 또 내가 잘못 돌봤다고 하신다. 정말 숨이 막힌다.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적어놨네요. 그때 딸이 저한테 전화했던 게 기억나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날짜가 사고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12월 10일 시어머니와 큰 다툼이 있었다. 도준이를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신다. 내가 제대로 못 키운다면서 현우도 어머니 편이다. 정말 화가 난다. 도준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 시어머니 방식으로는 안 된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준이만큼은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워주세요. 부탁드려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딸이 무슨 일이 생길 걸 예감하고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워달라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도준이를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워달라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변호사가 뭐라고 하든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저는 도준이를 지켜야 해요. 딸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민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도준이 꼭 지켜낼 거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남편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변호사 선임하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는지 알아? 그럼 대출 받으면 되잖아. 이 나이에 대출을 어떻게 받아? 방법이 있을 거야. 집도 있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남편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민지가 부탁했어. 민지가 뭘 부탁했다고? 딸의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글이. 이제 알겠지. 내가 왜 포기할 수 없는지.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드디어 남편도 제 편이 되었어요. 그날 밤 딸의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모든 걸 걸고 싸울게. 도준이를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우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혼자가 아니야. 민지가 함께 있어. 예상치 못한 동반자. 어머님, 민지 언니가 생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의 일기장을 발견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서미영이에요. 민지 언니 대학 동창이고요. 미영이라고요? 딸이 가끔 이야기했던 그 친구 말인가요? 미영아? 어머, 오랜만이다. 어떻게 안부를 물었니? 어머님, 민지 언니 일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목소리가 울먹이는 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도 많이 슬프겠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지만 딸의 친구니까 만나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영이는 예전보다 많이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딸과 비슷한 나이니까 30 중반 정도 되겠네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저희 집에 놀러 갔을 때 떡 해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럼 기억나지.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잠시 추억에 젖었지만 미영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 언니 일로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무슨 걱정? 도준이 양육권 문제 말이에요. 미영이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너도 그 일을 알고 있니? 네, 사실 민지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미영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민지 언니가 생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힘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어머니가 언니를 정말 괴롭히셨어요.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도준이 교육에도 간섭하고. 딸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말하는 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정말 심했대요. 시어머니가 도준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요. 작년 여름부터? 네, 그때부터 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울면서 하소연했거든요. 작년 여름이면 사고 나기 몇 달 전이네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이서방은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현우 오빠는 항상 엄마 편만 들었어요. 역시 사위는 마마보이였나 봅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준이를 빼앗으려고 해도 현우는 모른 척한다고. 미영이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점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데?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내 언니가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를 조사했다고요? 딸이 그런 일까지 했었나요? 무슨 이상한 점? 시어머니의 첫 번째 며느리 말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라고요? 김순애 씨에게 다른 며느리가 있었나요? 현우 오빠 형이 있잖아요. 그 형수 말이에요.
아, 현수 씨 부인? 네. 그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이혼하고 외국으로 떠났거든요. 이혼을? 그것도 아이들을 다 두고요. 아이들을 두고 이혼했다고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두고 떠나겠어요? 언니가 그분을 찾아서 통화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대요. 무슨 이야기? 시어머니가 그분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남편을 시켜서 편갈라 놓고. 점점 김순애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고 떠나신 거래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도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완전히 시어머니 뜻대로 말이에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도준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영아, 그 이야기가 정말이야? 네, 언니가 저한테 증거도 보여줬어요.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들요. 그럼 그 증거들이 지금도 있어? 아마 언니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면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미영아, 그럼 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사실 언니가 저한테 부탁했었어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한테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고 설마 딸이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이제까지 왜 안 했어? 처음에는 그냥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육권 소송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의 말을 듣고 있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딸 부부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미영아, 너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친 것 같아서요. 어떤 우연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언니가 시어머니와 크게 다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고 이제 시어머니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고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사고 현장에서 언니 차가 너무 빨리 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평소에 정말 안전운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딸은 운전할 때 정말 조심했어요. 도준이 때문에라도 절대 무리한 운전 안 했는데 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도 되게 화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미치겠다고 하면서요. 마지막 전화? 네. 사고 나기 바로 그날 오전에요. 그날 오전에 딸이 미영에게 전화했다고요. 저한테는 전날 밤이 마지막이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도준이 일로 뭐라고 했나 봐요. 언니가 이제 정말 끝장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끝장을 보겠다고요. 딸이 그런 말을 했다니.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영아 우리 엄마한테 꼭 알려줘라고 했어요. 딸이 정말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미영아, 너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뭔가 했다고 생각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언니가 저한테 맡겨둔 거예요. USB였습니다. 이 안에 언니가 수집한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증거들? 시어머니의 과거 첫 번째 며느리와의 통화 녹음, 메시지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언니를 괴롭힌 증거들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그럼 이걸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도 언니를 위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법정에서 증언도 해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그날 미영과 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는데 정말 많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네가 이렇게까지 준비해뒀구나. 엄마가 꼭 이용해서 도준이를 지켜낼게. 그날 밤 남편에게 미영이 해준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여보,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제대로 싸워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김순애 씨가 딸 부부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더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서워서 포기할 수는 없어. 도준이를 위해서라도.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미영이 함께 가겠다고 해서 든든했습니다.
변호사가 USB 안의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었군요. 이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얻은 것 같았어요. 김순애 씨,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가족사의 진실. 엄마 시어머니가 도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안 주면 이혼시키겠다고. 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딸이 제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집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던 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첫 번째 폴더 이름이 시어머니의 과거였어요. 클릭해보니 김순애 씨의 첫 번째 며느리와의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필명이 이지연 씨와의 통화 마이너스 2024년 10월이었어요. 이지연 씨가 김순애 씨의 첫 번째 며느리구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라고 해요. 현우의 부인이고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달 전 녹음인데도 생생했습니다. 아, 현우 씨 부인이세요? 반가워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분이 이지연 씨인가 봅니다. 혹시 시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분 이야기를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경계하는 투가 되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똑같네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지연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좋은 시어머니신 줄 알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잘해주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달라지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요. 특히 첫째가 나 5살, 둘째가 3살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제가 하는 육아 방식에 대해서 모든 걸 트집 잡으시더라고요. 음식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히는 것, 교육하는 것까지. 딸이 겪었던 상황과 똑같네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현수 씨가요? 네.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남편이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딸이 겪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포기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나가든지 선택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전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안 따라오셨어요? 네,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저더러 참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지연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들만 데리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경찰 신고를 하셨어요. 유괴라고요. 유괴라고요? 네, 자기 손자들을 며느리가 납치했다고 신고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결국 법정 다툼이 되었는데 저는 경제력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라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고요. 지금도 아이들을 못 보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영상통화로 보는 게 전부예요. 아이들도 이제 저를 거의 기억 못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은지 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세요.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남편이 어떻게 편을 드는지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도와줄 사람을 찾으세요. 통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 번째 폴더를 열어봤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기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있었어요. 2024년 8월 15일 마이너스 추석.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면서 도준이 앞에서 엄마 요리는 맛없으니까 할머니 것만 먹으라고 하심. 도준이가 혼란스러워함. 2024년 9월 3일. 시어머니가 도준이 교육 방식에 대해 간섭.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며 내 앞에서 도준이에게 할머니가 키워줄까? 라고 함. 현우는 모른 척.
2024년 10월 20일.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양육권 이야기를 꺼냄. 민지 씨는 아직 어려서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 나이가 들 때까지 내가 키우는 게 좋겠다고 함. 2024년 11월 5일. 현우가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함.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시어머니 말을 들으라고 함. 기록을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괴롭혔네요. 세 번째 폴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사고 당일 기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음성 메시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재생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전화는 못하겠고 메시지 남겨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현우랑 저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도준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거부하면 현우랑 이혼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이혼시키겠다고요? 현우도 엄마 편이에요. 저더러 참고 받아들이라고 하네요. 엄마,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도준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메시지가 거기서 끝났어요. 얘 딸의 마지막 메시지였구나. 시간을 보니 사고 나기 2시간 전에 보낸 거였어요. 딸이 얼마나 화가 나서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점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딸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사고에 대한 의문점들. 왜 하필 그날 오후에 갑자기 나가야 했을까? 이 평소보다 왜 그렇게 빨리 운전했을까? 사고 지점이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사시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너무 빨리 알았던 건 아닐까? 마지막 줄을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마이너스 써미 형에게. 딸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불러서 함께 파일들을 봤어요. 여보, 이거 봐. 이게 다 우연일까?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설마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잖아.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까? 첫 번째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잖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지.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지, 엄마가 미안해.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리고 김순애 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내 딸을 괴롭히고 손자를 빼앗으려 하고. 혹시 정말로 사고도. 생각하기 싫었지만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USB 다 봤어. 어떠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혹시 민지가 다른 이야기도 했니? 사고에 대해서 사실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언니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미행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뒤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냥 피해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제 단순한 양육권 싸움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김순애 씨, 당신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최악의 순간. 할머니, 잘못하면 도준이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차가운 경고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김순애 씨가 한 수 위였어요. 2차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이번에는 딸이 준비해둔 증거들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법원에 갔는데 김순애 씨 쪽 변호사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여유 있어 보였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유리할 거야.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마자 상대편 변호사가 조정관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조 장관님, 저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라고요? 무슨 증거 말인가요? 박정숙 씨가 고인의 유품을 불법으로 수집해서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조 장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정숙 씨, 이게 사실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고인의 컴퓨터에서 불법으로 파일을 빼내어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불법이라고요? 제가 언제? 상대편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인 박민지 씨의 컴퓨터는 법적으로 배우자인 이현우 씨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박정숙 씨가 무단으로 접근해서 파일들을 빼내고 조작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저는 조작한 게 없어요. 그럼 이 USB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변호사가 USB를 꺼내 보였어요. 딸이 미영에게 맡겨둔 그 USB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 USB 안의 파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부분이 편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한 이지연 씨와의 통화 녹음도 불법 녹음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니까요. 모든 증거가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조 장관이 말했어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이에요.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수집 과정이 불법이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일이. 그때 김순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조 장관님, 저는 손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가며 공격한다면 아예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면회는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회 제한이라고요? 네. 아이가 이런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해로울 수 있거든요. 조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임시 양육권은 김순애 씨에게 인정하고 면회는 월 1회로 제한하겠습니다. 월 1회요? 그것도 너무 적지 않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미영이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들이 USB 내용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어. 분명히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상대편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박정숙 씨, 혹시 서미영 씨를 너무 믿으신 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확인해 보시죠. 변호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미영이가 김순애 씨와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건가요? 어제요. 서미영 씨가 저희를 만나서 모든 걸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미영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미영아, 이게 뭐야? 이모, 저는 네가 김순애 씨 편이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모를 도우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김순애 씨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협력하면 돈을 주겠다고. 돈이라고요? 얼마 받았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배신이었어요. 딸의 친구라고 믿었던 미영까지. 그럼 처음부터 다 연기였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였어요. 그런데 김순애 씨가 너무 많은 돈을 제시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길래 딸과의 우정까지 배신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떻게 김순애 씨가 우리 계획을 미리 알고 대비했는지. 미영아, 넌 정말.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울면서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집에 돌아와서 도준이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시댁집에 전화해봤는데 김순애 씨가 받았어요. 도준이 좀 바꿔주세요. 아이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잠깐만이라도. 조정 결과에 따라서 면회는 제한됐잖아요.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외할머니인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보호자예요. 아이 교육에 방해되는 접촉은 차단할 권리가 있어요. 전화까지 막다니. 순애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예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도준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외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다고요? 왜 그런 걸 가르쳐요? 사실을 가르친 것뿐이에요. 거짓말로 할머니를 괴롭혔다고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거짓말로 괴롭혔다고? 도준이가 정말 그렇게 배웠다면. 며칠 후 도준이에게서 깜짝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외할머니,
도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외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준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외할머니는 도준이를 사랑해. 정말요? 그럼 왜 할머니는 그런 말을 해요? 복잡한 어른들 사정이야. 도준이는 그냥 외할머니가 도준이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 외할머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약속해요? 응, 약속해. 도준아, 뭐 하고 있니? 멀리서 김순애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외할머니 끊어야 해요. 할머니 와요. 전화가 급하게 끊어졌어요. 적어도 도준이는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이후로 도준이와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시댁에 전화해도 아이는 안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준이 할머니시죠? 저는 도준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준이가 며칠째 어린이집에 안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안 나왔다고요? 네, 일주일째 결석이에요. 다른 할머니께서 전학 간다고 하시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전학이라고요? 어디로 전학 갔는지 아세요? 그건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시댁에 전화했어요. 하지만 계속 안 받더라고요. 직접 찾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라고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도준이가 사라진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도준이를 영영 못 보는 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설마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증거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도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잘못하면 도준이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영영이라니요?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찾기 어려워져요. 외국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이 실종으로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보호자잖아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할머니가 보호자니까 유괴는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실종 신고는 접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제로 찾을 수는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준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김순애 씨, 당신이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어둡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가? 이제 도준이를 영영 못 보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도준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절정. 할머니, 외할머니가 나쁜 사람 맞아요? 7살 손자가 법정에서 던진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준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경찰서에 전화하고 사립탐정도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박정숙 님이신가요? 저는 대한초등학교 교무부장입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이도준이라는 학생 아시나요? 7살이고요. 도준이라고요. 네, 제 손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어제부터 저희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계속 울면서 외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온 할머니가 외할머니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네, 오세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급히 학교로 갔어요.
한 달 만에 도준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교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도준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도준아?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외할머니예요? 그럼 우리 도준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도준이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고 예전보다 말수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할머니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할머니가 외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구나. 도준아, 외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도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외할머니는 따뜻해요. 할머니는 무서워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김순애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준아,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찾았잖아. 할머니, 저는 외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안 돼, 외할머니는 우리한테 거짓말한 나쁜 사람이야. 도준이가 제 뒤로 숨었어요. 순애 씨, 일 안 나게 됐네요. 도준이 어서 와, 집에 가야지. 싫어요, 외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김순애 씨가 도준이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준이가 울면서 제 뒤로 더 숨었어요. 도준아, 할머니 말 안 들을 거야? 할머니는 무서워요. 맨날 화내고 외할머니 욕해요. 그 순간 김순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졌네. 어서 와. 순애 씨,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제가 법적 보호자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교무부장 선생님이 개입했어요. 잠깐만요.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준아, 누구랑 있고 싶어? 외할머니요. 왜? 외할머니는 저한테 화 안 내고 안아줘요. 할머니는 무서워요. 김순애 씨가 화를 냈어요. 이 아이가 뭘 알아요? 어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때 갑자기 상담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순애 씨 찾았습니다. 형사였어요. 김순애 씨, 이연우, 박민지 부부 사고건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사고건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사고였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동행하셔야겠어요. 김순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증거요? 사고 당일 김순애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현수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입니다. 현수 씨라고요? 김순애 씨의 큰아들 말인가요?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민지 씨까지 죽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현수 씨 목소리였어요. 닥쳐, 네가 뭘 알아. 그 여자가 도준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 김순애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사고까지 만들어낼 필요는 사고가 아니야.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과격하게 반응한 거야. 겁만 주려고 했다고요? 녹음이 계속됐어요. 엄마가 트럭 기사한테 돈 준 거 알고 있어요. 민지 씨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라고. 증거 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이제 그만해요. 도준이까지 데리고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상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김순애 씨가 형사에게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현수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럼 블랙박스 영상도 조작인가요? 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사고 현장이 보였습니다. 사고 10분 전에 김순애 씨 차량이 현장 근처에서 트럭과 접촉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김순애 씨가 트럭 기사와 뭔가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트럭 기사의 자백서입니다. 자백서라고요? 김순애 씨가 돈을 주고 며느리 차 앞에 끼어들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순애 씨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겁만 주렸고 그 겁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준이가 제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다니. 도준아, 괜찮아. 외할머니가 있어. 김순애 씨가 수갑을 차면서 도준이를 쳐다봤어요.
도준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싫어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도준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들이 김순애 씨를 데리고 나간 후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교무부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도준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외할머니인 저희가 키워야죠. 그때 현수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지쳐 보였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현수 씨, 어머니를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지 씨한테도 사돈 어른한테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도준이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녹음을 했어요. 그동안 도준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어머니가 시골 친척집에 맡겨뒀어요. 도준이가 계속 사돈 어른을 찾으니까 화를 내면서 현수 씨가 도준이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도준아, 삼촌이 미안해. 할머니를 막지 못해서. 도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외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도준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며칠 후 법원에서 정식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김순애 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도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외할머니, 이제 정말 안 헤어져도 돼요? 응, 절대 안 헤어져. 약속해요? 약속해.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평온한 날들이 올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도준이를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울게. 도준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제 손자를 되찾았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결말. 할머니, 이 신발 너무 작아요. 도준이가 빨간 운동화를 벗으면서 한 말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요. 김순애 씨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도준이가 제 곁에 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한 달은 도준이도 저도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는 그동안의 일들로 상처를 받았고 저는 혹시라도 다시 빼앗길까 봐 불안했거든요. 외할머니, 정말 안 가요? 저를 두고 어디 안 가요? 도준이가 밤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7살짜리가 이런 걱정을 할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도준이랑 할머니는 이제 평생 함께야. 약속해요? 약속해. 그런 대화를 수백 번 나눴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도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어떤 친구? 민호라는 친구예요. 저랑 똑같이 할머니랑 사는 친구예요.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만난 게 도준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요즘 도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제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줘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친구들과 뭘 하고 놀았는지. 그런 도준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딸이 생각나요. 민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줬거든요. 민지야, 도준이가 너를 많이 닮았어.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가끔 도준이가 딸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보고 있지. 우리 도준이가 잘 크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 엄마한테 안부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전해줄까? 잘 지내고 있다고, 할머니가 잘 돌봐주신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 눈물이 핑 돌아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에요. 민지야, 도준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 네가 부탁한 대로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우고 있어. 한 달 전에는 현수 씨가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는데 어머니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현수 씨도 피해자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 편만 들지 않았다면 민지 씨가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현수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도준이 어디 있어요? 삼촌이 인사하고 싶은데. 도준이를 불러왔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할머니 편이었던 사람이니까요. 도준아, 삼촌이 정말 미안해. 할머니를 막지 못해서. 삼촌도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응, 삼촌도 무서웠어. 그럼 이제 안 무서워요? 응, 이제 안 무서워.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니까 도준이가 현수 씨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현수 씨는 그날 도준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줬어요. 파란색 운동화였는데 도준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돈어른, 가끔 도준이 보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도준이에게도 삼촌이 필요해요. 현수 씨가 가면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저희 어머니 면회는 안 가시나요? 김순애 씨 면회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은 못 가겠어요. 언젠가는 가야겠지만.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후회라고요? 김순애 씨가요? 현호와 민지 씨한테 미안하다고, 도준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극단적인 일까지 저질렀으니까요. 사랑의 방법을 잘못 알았던 거겠죠. 소유하려는 사랑, 독점하려는 사랑. 며칠 전에는 도준이가 빨간 운동화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 신발 너무 작아요. 딸이 처음 사준 그 빨간 운동화였어요. 7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신발인데 이제 도준이 발에 맞지 않네요. 그럼 새 신발 사러 갈까? 네, 그런데 할머니, 이 신발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버리기는 싫어요. 엄마가 사준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깊구나. 그럼 예쁜 상자에 넣어서 간직하자. 엄마의 선물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제 도준이와 함께 신발 쇼핑을 갔어요. 도준이가 고른 건 빨간색 운동화였어요. 예전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예전 거랑 비슷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엄마도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좋아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도준이가 새 신발을 신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민지야, 봐. 도준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새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요즘 저는 매일 딸에게 이야기해요. 마음속으로요. 도준이가 오늘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민지야, 엄마가 내 부탁을 잘 지키고 있지? 도준이를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우고 있어. 걱정 마.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김순애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럼 도준이와 이렇게 가까워질 기회도 없었겠죠. 나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도준이와 더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니까. 도준이는 이제 완전히 제 아이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학교 가기 전에 볼에 뽀뽀해주고, 저녁에는 숙제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게 진짜 일상이구나. 남편도 도준이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손자 키우기엔 나이가 많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도준이가 오는 게 기다려질 정도예요. 정수가, 도준이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아난 것 같아. 그러게요. 이렇게 활기찬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어제는 도준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아서 정말 좋아요. 왜? 할머니는 저한테 화 안 내고 안아줘요. 그리고 매일 맛있는 거 해주세요. 도준이가 할머니 옆에 있어서 할머니도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도준이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그날 밤 도준이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이런 소중한 선물을 남겨줘서. 엄마가 도준이 잘게. 내가 바라던 대로 따뜻한 사랑 속에서. 가끔 도준이를 보면 딸이 보여요. 웃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화낼 때 표정까지도 민지와 똑같아요.
딸은 떠났지만 딸의 일부가 도준이 안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사랑스러워요. 오늘 아침에도 도준이가 학교 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저 기다리고 계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약속해요? 약속해. 새빨간 운동화를 신고 뛰어가는 도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다시 누군가 도준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는 않을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도준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해요. 도준이만큼은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워주세요. 그래요. 사랑이면 충분해요.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사랑이 있으면 충분해요. 민지야, 엄마가 약속 지킬게. 도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게. 새빨간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뛰어가는 도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박정숙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이 사연은 단순히 양육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일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하우스였습니다.